신촌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강연을 40분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와. 그 앞에 너무 우 대표님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저는 오늘 이제 대한대학이라는 거는 과연 뭘까? 그리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생 교육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또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일단 저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 강동 초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강일중학교를 졸업했고 건대부고라는 서울 강북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중고등학교 진로 특강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게 학생들이 제일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한번 오 하고 이렇게 반응이 어쩌란 말이냐. 제가 이제 대학원을 나왔고요. 근데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원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MBN 기자가 2007년에 됐고 앵커도 잠깐 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도 할 수 있다. 신천대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위원장을 했고 이태원대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앵커할 때 사진이고요. 오밀릴까봐 가져왔습니다. 이거 청와대 파견 갔을 때 사견입니다. 제가 청와대 정식 출입기자는 아니고 이때가 인수위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 출입기자로서 파견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같이 등산도 다녀왔고, 신촌대학교에서는 필살기 논작학과라는 학과를 만들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고요. 또 세상을 바꾼 연설학과라는 학과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신촌대학교는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신촌대학교를 만드신 분은 이분이세요. 이분은 한길우 씨라고 신촌 물총축제라는 축제를 기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축제는 무슨 뭐 고추 아가씨 무슨 나비 축제 이렇게 지역에 있는 특산물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되게 그 지자체가 지자체 홍보 차원에서 만드는 축제들이에요. 근데 이 신촌 물총축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물총축제라는 아이템 자체에 꽂힌 어떤 민간인이 만든 축제예요. 기획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테마 축제 1호 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울산 고래축제 감독님으로 이제 스카웃돼서 지방에 내려가 계시죠. 이분이 이제 제가 신촌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오셔서 처음 신촌대학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요 정도 되는 공간에서 독서 모임을 신촌에서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는 모임에 오시더니 자기가 신촌에서 신촌대학교라는 걸 만들어 볼 생각인데 혹시 윤범기 기자님이 기자학과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재밌겠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 모임을 가졌어요. 신촌대학교를 처음 구상한 이유는 신촌에서 축제 일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신촌 지역이 원래 옛날에는 대학 가면 신촌이 딱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상권이었잖아요. 그리고 신촌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미팅하는 상권이에요. 미팅하고 소개팅하는 상권이죠. 그런데 신촌이 송도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연세대가 송도 캠퍼스를 만들면서 1, 2학년들을 다 인천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촌이 공동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애들이 미팅하고 소개팅을 해야 되는데 1, 2학년 때 다 이렇게 송도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촌 상권이 엄청나게 공실이 많이 생기면서 주저앉고 대신 홍대 있구나 합정 연남동 이런 쪽으로 다시 상권이 옮겨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촌에서 사업을 하시는 이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다시 신촌을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신촌을 다시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민을 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신촌에 사람들이 오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신촌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대학가. 그러면 뭔가 신촌과 대학가를 엮어서 신촌에 있을 법한 대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이제 그냥 일반 대학이 아니라 정말 이상적인 청년들이 바라는 그런 대학교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촌대학교라는 네이밍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신촌대학교를 그 아이디어 좋다 한번 만들어 보자. 처음에 3명이 모여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저랑 그 한기로 대표님이랑 또 한 분.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이자 했더니 6명이 모였어요. 그다음 주에 또 모이자 했더니 12명이 모였어요. 그다음 주에 24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모임을 한 번 할 때마다 인원이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니즈가 있다. 사회적으로 뭔가 필요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처음 모여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총장을 뽑자는 거였어요. 신촌대학교를 상징하는 페르소나, 신촌대학교의 얼굴, 상징을 뽑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신촌대학교의 어떤 대외적인 얼굴이 되면서 건화기념을 상징하고 또 언론 홍보도 하고, 저희는 신촌 이거 만들어서 단순히 상권 부흥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생각을 좀 세상에 퍼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대신 떠들어줄 그런 어떤 언론 홍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초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되게 유명한 분들을 모시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건 도올 김용옥 선생, 또 서울대 총장했던 정운찬 전 총리, 또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있잖아요. 청년들 세대를 대표했던 우석훈 박사,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총장 후보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양반 어떨까. 근데 이제 저희 처음에 초창기 운영위원 멤버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홍대 입구에서 미용실집 딸이 있었어요. 19살짜리 미용실집 딸이고, 걔는 이제
신촌대학교의 그 예뻐져 볼과라는 과를 이제 만들려는 학생이었는데 그 19살짜리 여자가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청년을 위한 우리를 위한 대학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냐고. 자기들은 이런 사람 모른다. 누구야? 뭐 김도울 뭐 정운찬 뭐 우석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를 위한 대학을 만들겠다고 해서 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총장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약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아. 우리가 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우리만의 대안을 찾자. 그래서 상상 속의 캐릭터도 좋고요. 역사 속의 인물도 좋고 실존 인물을 포함해서 선출해보자. 그래서 저희 제일 먼저 나왔던 게 피터팬이었어요. 영원한 청년의 아이콘. 늙지 않는 네버랜드. 그래서 피터팬을 신촌대학교의 총장으로 보시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돈키호테였어요. 우리 건물도 없고 운동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서 대학을 만들겠다는 시도 자체가 돈키호테적이잖아요. 풍채를 향해 달려가는 당나귀를 타고 돈키호테 혹은 고길동. 사실 우리 아기공룡 둘리를 봤을 때 고길동은 악역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동물복지의 선구자라는 거죠. 사실은 그 동물 다 유기동물들을 주워와서 다 버려도 되는데 안 버리고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사실은 둘리가 뭐 외계인도 데려오고 뭐 타조도 데려오고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다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는. 그래서 이제 이 둘리나 또치나 이렇게 도너 같은 이런 골치 아픈 우리 청년들, 개성이 독특한 청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챙겨주는 기성세대. 그런 사람이 우리의 어떤 총장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세종대왕. 세종대왕님은 또 젊은 학자들을 그렇게 아꼈다는 거 아니에요? 집현전에 누워 있으면 뭐 이렇게 어깨 뭐 덮어주고 뭐. 이순신 장군. 우리에게는 12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12개의 학과만 있어도 우리는 대학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유관순 여사는 18살에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됐죠. 그리고 19살 여고생이 하면 안 돼요. 이 친구는 뭐냐면 우리 신촌대학교를 처음 만들 때 운영위원으로 합류했던 친구인데 아까 그 친구하고는 다른 친구예요. 이 친구는 여의도여고인가 되게 좋은 그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어 시험 뭐 언어 영역 문제를 풀다 말고 그 뭐 이런 거 이제 시 이렇게 써놓고 시의 해석을 해서 정답을 고르시오 1, 2, 3, 4, 5 뭐 이렇게 해서 딱 볼펜을 딱 내려놓고 선생님 저 이 문제 더 이상 못 풀겠어요. 어떻게 시에 정답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교육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걔는 수능 포기 선언을 했어요. 고3이 저 수능 보지 않겠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고 저에게 맞는 배움을 스스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대안적인 배움 그런 공동체를 막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신촌대학교까지 알게 돼서 이제 오게 된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이 친구 제가 주최하는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행사에서 연설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연설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른들 열심히 이제 쉬지 않고 뛰는 거 아니에요. 토끼는 게으르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극면하게 계속 가자. 뭐 혹은 이제 예를 들면 토끼 뭐 약을 타라. 뭐 얘는 뭐라 그랬냐면 바다로 가면 되죠. 바다에 가서 싸웁니다. 왜 남들과 똑같이 땅 위로만 간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였어요. 그럼 네가 총장을 해라. 왜 꼭 아저씨들이 총장을 해야 되느냐. 19살 정도 학생이 총장을 하면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아이디어로 나왔고 근데 이걸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정한 게 아니라 거리에서 투표를 했어요. 신촌에 있는 모든 거리를 지나다니는 청년들이 다 우리의 어떤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직접 이렇게 스티커 투표로 이런 사람들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이제 신촌대학교 그 강의실 앞에 걸어놓기도 했고 현장 투표도 했어요. 이 친구가 아까 말했던 그 미용실집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들이 각자 아까 나온 후보들로 다 분해서 코스튬이죠.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 친구는 이제 피터팬으로 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내가 신촌대학교 총장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투표 결과 누가 총장이 됐냐면 이분이 됐어요. 이분은 이제 키팅 선생님이죠. 저희는 키팅 선생님이 신촌대학교의 영원한 총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입학 설명회도 신촌에서 하고 개교식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퍼포먼스도 했어요. 이건 반에 반값 등록금이라는 건데 읽어보면 반에 등록금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학을 세웁니다. 우정, 정의, 상상력, 진실이 눈치 보지 않는 배움터. 2015년 4월 3일. 이거는 이제 홍승이라고 하는 당시 우리 참여했던 거리예술가가 퍼포먼스로 적어준 건데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저희 등록금 정책에 반영이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언론에도 소개가 됐어요.
요거는 사실 제가 기자였기 때문에 저는 뭘로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걸 했는데 약간 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이거를 할 줄 알았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좀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마을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신촌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신촌을 중심으로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새로운 학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윤범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젊음의 거리 신촌에 색다른 깃발의 대학교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신촌대학교. 학사하기도 캠퍼스도 없지만 기존의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청년들이 뭉친 겁니다. 정말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보자. 정말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보자라는. 총장은 영화 속 참 스승인 키팅 선생님으로 선출했습니다. See, the world looks very different from up here. 자막은 막 Don't believe me? Come see for yourselves. Come on. 유명한 장면이죠. 연예학과와 창업학과, 가라오케 현대사와 도라이 드라마학과 등 톡톡 튀는 강좌도 18개가 개설됐습니다. 내 삶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찾고 그걸 표현하는 게 전 진정한 배움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학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강의실은 마을재생 차원에서 신촌의 낡은 건물들을 활용했습니다. 아마 신촌에 새로운 부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신촌 재생의 또 하나의 출발입니다. 개교식을 마친 신촌대는 이분이 이번 아까 주부터 감독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라고 해서 이걸 했다는 거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드네요. 어머, 꺼져버리네. 저는 이게 마우스가 있는 게 좋아요. 화면 키우기. 힘들어. 금방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신촌대학교라는 거 그럼 왜 만들었느냐? 그 권하기념을 아까 얘기했는데 권하기념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바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바꾼 누군가를 키워보자는 거고, 그래서 예술이나 정치,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활동가를 길러내자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대한대학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구나 배운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등록금이 싸고 시험이 없으면 되겠죠. 그러면 누구나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면 저는 기자예요. 근데 이제 저는 기자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원도 했고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한번 가르쳐 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언론계를 이렇게 있어 보니까 카드뉴스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글을 하도 안 읽어. 그러니까 사진이라도 크게 붙여갖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면 좀 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 카드뉴스라는 게 요즘 인기니까 이걸 대학에서 한번 강의를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언론정보학과나 신방과에서 카드뉴스와 개론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 가르쳐 봐야 되겠어. 내가 이걸 가장 잘 아니까. 교수들이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렇죠?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면 적어도 미국 유학은 갔다 와야 되겠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카드뉴스와 비슷한 걸 찾아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미국에서 카드뉴스로 비슷한 걸 찾아내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럼 바로 교수 자리가 널려 있습니까? 아니죠. 시간 강사라는 걸 해요. 시간 강사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요. 전국을 몇 바퀴를 돌면서 몇 년을 고생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가 운 좋게 어딘가 자리가 나거나 교수가 죽거나 뭐 정년퇴임을 하거나 그래야 자리가 나죠, 우리는. 그래서 아니면 뇌물을 쓰던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교수가 돼요. 교수가 되면 바로 강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학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학교 당국을 설득해야 돼요. 선배 교수도 설득해야 되고 행정 라인을 다 설득하고 서류를 꾸미고 이런 해가지고 학과 카드뉴스 학과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로 수강생을 모아서 강의를 시작하는 데까지 얼마 걸릴까요? 내가 회사를 그만둔 다음부터 강의를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10년 정도 걸리죠. 10년 뒤에 카드뉴스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요즘 대학이라는 건, 원래 대학은 뭡니까? 세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첨단 지식을 빠르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게 대학의 목표예요.
첨단 지식을 대학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게 대학의 목표인데 지금의 대학은 첨단 지식이 전수되는 걸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 또 대학 재단, 교직원, 이사장 이런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식이 대학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걸 막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기술 변화가 빠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건 뭐냐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도 있어야 되지만 누구나 쉽게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학과 개선은 크게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3강에서 4강씩은 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들었지만 일회성 강의로는 이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세상 요즘 멘토 강의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 성공한 얘기를 해주지만 한 번 듣는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그걸로 확 이렇게 어떤 분야를 확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멘토와의 관계도 깊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는 3번에서 4번, 한 달 정도는 강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왜 한 달이냐면 요즘 우리 청년들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뭘 배우고 싶어도 2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첫 번째는 돈이 없다. 비싼 못 배우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신촌대학교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일반 대학이랑 똑같이 12주를 운영했어요. 12주에서 16주. 그래서 일반 한 학기를 똑같이 해보자. 대학이랑 똑같이 하자. 근데 해보니까 너무 길어요. 우리 청년들은 석 달이라는 시간을 한 군데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음 달에 당장 취업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뭐 해외 인턴을 가기도 하고 어떤 일정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짧게 하되 일회성은 좀 아니고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좀 배웠다. 어떤 분야를 어깨너머로라도 좀 봤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한 달은 배워야 되겠다. 대신 그 이상으로 길어지면 학생들이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어떤 분야를 약간 이렇게 눈뜨게 해주는데 목적을 두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거는 전원 개설한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수강생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학과장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PT를 해요. 한 사람당 5분 정도 강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의 내용을 PT를 해. 그럼 이제 우리가 심사위원이 이렇게 봐요. 팔짱 끼고 이렇게 보다가 아 당신 강의는 조금 우리 신촌대학교 컨셉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다시 좀 도전하시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PT를 하면 다 개설. 한 명도 왜냐면 우리가 뭘 안다고 그 사람의 전문성에 대해서 어떤 강의가 올 줄 알고 나는 물론 내 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다른 분야를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뭘 안다고 그 사람을 너는 된다 안 된다를 내가 기준을 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개설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 개설 신청자 전원 다 개설이긴 하지만 물론 이렇게 학과장들이 PT를 하면 그걸 영상을 찍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래서 한 달간 수강생을 모아요. 다만 어떻게 하냐면 개설 신청자들이 자기는 수강생이 3명이면 수업하겠다. 나는 5명이면 수업하겠다. 나는 10명은 돼야 된다. 최저 인원을 자기가 정해요. 개설 신청자가 스스로 본인이 정해. 그래서 그 인원을 넘기면 개강하는 거예요. 그 인원을 못 넘기면 자동으로 폐강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뭐 불만이 나올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뭐냐면 이건 좀 곤란하대요. 예를 들면 일베가 너무 좋아. 혹은 북한이 너무 좋아. 혹은 IS가 너무 좋아. 자기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너무 좋아서 뭔가 테러를 해야 되겠어. 이런 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런 건 교회를 가시라는 거예요. 이태원에 가면 이슬람 사원도 있고요. 절도 있고. 그런 데서 하시면 되지. 굳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다원주의의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학과라면 뭐든지 다 개설을 허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수업료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내세운 수업료는 정책은 이거예요. 반에 반값 등록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 대학교 등록금이 되게 얼마입니까? 한 학기에? 한 400만 원쯤 되죠. 그럼 400만 원을 반값으로 해달라는 게 반값 등록금 운동이잖아요. 그럼 얼마로 해달라는 거예요? 200만 원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럼 200만 원의 반값은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의 반값은 얼마예요? 50만 원의 반값은 얼마예요? 25만 원의 반값은 얼마예요? 12만 5천. 그래서 저희는 12만 5천 원의 세 과목. 12만 5천 원을 내면 한 달간 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에 세 과목을 듣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두 과목에 8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한 과목에 4만 원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과목에 4만 원을 해버리면 너무 인기학과에만 사람이 몰려요. 그래서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가 어느 정도 공존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과목 이상은 듣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럼 한 과목당 4만 원인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학과장 50%, 운영비 50%. 그래서 학과장은 한 학생이 수강하면 2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10명이 들으면 20만 원을 가져가겠죠. 5명이 들으면 1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20명이 들으면 40만 원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그걸로 이런 장소 대관도 하고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도 쓰고 여러 가지 뭐 기자재나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조금 사서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철저하게 똔똔을 지향해요. 한 푼도 남기지 않아요. 오로지 그냥 똔똔만 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교육 목표고
근데 대신 이제 그러면 이 한 학생당 2만 원이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안 합니다. 이걸 해서 내가 큰 돈을 벌겠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청년들과 뭔가 나누고 싶다. 근데 이제 그냥 무작정인 재능 기부는 아니고 되게 무료로 하면 더 무책임해져요. 강사도 무책임해지고 학생들도 무책임해져요. 한 달 동안이나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최소한이라도 돈을 받는 이유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고 어쨌든 저희는 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대안대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앞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 신모작 시대. 신모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되게 인생 이모작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0대 중반에 뭐 4, 5종, 5, 6도라는 걸 인생 이모작 시대가 왔다는 걸 두려워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50대 아니 50 옛날에 65세 정년까지 다 했는데 50대 중반에 나가래. 이런 게 어딨어?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귀농을 할까? 아니면 치킨집을 차릴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20대는 20대 때 들어간 회사 20대 때 나와요. 그럼 이미 20대 때 인생 이모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30대 때 3모작, 40대 때 3모작.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평균적으로 직업과 직장을 7번에서 8번 바꾼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럼 7번, 그러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면 수명이 점점 늘어갈 테니까 결국 인생 10모작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 10모작 끊임없이 계속 직업과 직장을 바꾸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움이 없이 어떻게 인생 10모작을 살아가겠어요? 배움이 없으면 나중에 뭘 하게 되냐면 남자는 경비고 여자는 청소입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항상 인원이 왜냐하면 자기 노동력밖에 남는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배워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대표님께서는 이제 모든 직원을 다 정규직으로 쓰신다고 했지만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아주 길게 보면 정규직이라는 건 하나의 산업이 한 번 만들어지면 한 30년 정도 쭉 성장하던 시대에 생겨난 고용 형태예요. 옛날에 이제 미국과 유럽의 어떤 안정적인 성장 시대, 또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 이후에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고용 형태예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사실 대표님 강의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직원이 그 일만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내부에서 역할이 바뀐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그런 걸 반영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용 같은 나쁜 재벌이, 박근혜 같은 나쁜 정치인이 예를 들면 우리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없앴나요? 그런 건가요? 의도적으로? 그런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건 아니죠. 뭐 기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이.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코닥이 망했고 코이카가 그 노키아가 망했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든 게 잘못인가요? 스티브 잡스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추가되는 게 있어요. 중국 효과예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바로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과 붙어있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산업화 모델을 그대로 베껴서 똑같이 고도 성장을 했고 우리가 성장한 모델을 중국이 똑같이 베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산업구조가 80%가 겹친다고 해요. 산업구조가 80%가 겹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80%가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GM 대우차 그리고 그 전에 조선 해운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우리와 기술력이 같아지는 순간 그 업종은 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는 규모의 경제가 있고 인건비가 싸고 그럼 우리 중후장대형 이 중화공업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건비 따먹는 사업을 하니까 기술력이 또 같아지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술력 격차가 조금 남아있는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뭐 이 정도잖아요. 그거 외에 나머지 핸드폰도 이제는 뭐 샤오미 뭐 중국이 훨씬 더 잘 만들고 삼성이 더 이상 핸드폰을 안 만들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어떻게 핸드폰 만드는 직원들을 억대 연봉을 주면서 유지를 하고 있겠어요? 핸드폰을 더 이상 안 만들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전기차 얘기하지만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예요. 전기차는 현대기아차가 아니라 LG가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LG는 왜 전기차를 못 만듭니까? 기존의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직원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자를 거예요? 이런 고용 형태를 가지고는 그런 식의 산업 구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 같이 앉아서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노동시장을 이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개혁이에요. 근데 실패했죠. 왜 실패했냐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독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독일은 하르츠 개혁이라고 해서 이제 슈레더라고 하는 얼마 전에 한국인 통역사와 5번째 결혼을 한 걸로 유명한 슈레더 총리가 사실은 3인당이면서 보수 우익 성향의 우파 성향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고 그 덕분에 자기네 정권을 뺏겼지만 메르켈이 지금까지 그 덕분에 이제 경제가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하르츠 개혁은 뭐 연금을 축소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노동시장을 유연화한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르츠 개혁이라는 건 크게 3박자로 이루어져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건 시장의 법칙에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몰아가니까 유연화하지 못하면 망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정부가 복지로 받쳐줘야 돼요.
그 복지의 핵심은 뭐냐면 실업급여예요.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그만 갑자기 회사를 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업급여가 얼마입니까? 상한선이 있어요. 우리는 상한선이 1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석 달을 받아요. 그것도 강제로 잘려야만 가능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 받을 해당 조건이 안 돼요. 억지로 잘려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석 달 정도 주는데 아무리 월급이 많던 사람도 상한선은 120만 원까지밖에 안 줘요. 그게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예요. 근데 독일은 자기가 받던 월급의 80%를 줘요. 상한선이 없어요. 500 받던 직장인은 400을 받아요. 그걸 2년을 줬다는 거예요. 2년이 너무 길다 그래서 1년으로 줄인 게 하르츠 계획이에요. 그러면 1년 정도, 1년이든 2년이든 나라에 따라 좀 다르지만 자기가 원래 500 받다가 400을 받으면서 1년에서 2년을 버틸 수 있으면 잘리는 게 두렵겠습니까? 안 두려워요. 잘릴 테면 잘라라. 그리고 나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딴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노동시장에 유연하는 보수가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 복지를 늘려야 된다는 건 진보가 강조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빠져있는 건 뭐냐면 평생교육이에요. 사실 독일은 여기서 가장 이 하르츠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거였는데 이 박원순 시장이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천대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요즘 만드는 그 모두의 학교라는 데 이제 자문위원으로 갔었는데 그때 박 시장 교육 자문관님이 박 시장이 이제 독일에 가서 민헨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아주 중세 시대부터 있었던 역사가 오래된 대학이죠. 그 낮에는 민헨 자유대학으로 운영이 돼요. 박 시장님이 가봤더니 거기는 평일 저녁하고 주말이 되면 민헨 자유 시민대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대학 그 똑같은 강의실에 전국의 지역 주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막 강좌를 개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박 시장님이 그때 거기서 받아온 이게 민헨 자유시민대학의 커리큘럼이다라고 해서 소개해준 커리큘럼 책자가 1000페이지예요. 강의만 적혀 있는 게 1000페이지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강의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문성에 자기 민헨 자유시민대학에서 새로운 걸 배워요. 그래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직업을 창조해요. 그걸 창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업이나 창업이 아니라 창직. 아예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인생을 이렇게 2모작, 3모작, 4모작을 바꿔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인생을 한 번 살았다면 독일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10번을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면 사실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를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저는 아까 대표님도 사실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3번 망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한 3모작, 5모작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다품종 소량 교육이라는 거예요. 300명 듣고 200명 듣는 대형 강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강의는 그걸 듣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고용센터라고 해서 이제 이 평생교육을 정부에서 해요. 그래서 취성패라고 해서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취성패를 들으라고 해요. 그럼 고용센터를 신청해.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한 달에 50만 원을 준다고 해. 대신 거기서 네가 듣고 싶은 강의를 뭔가 배우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하던 후배가 있었어요. 걔가 이제 한 3, 4년을 아나운서 시험을 했는데 근데 안 됐어. 그러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취성패를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뭐 남양주에 있는 노동소에 꼭 거기를 가야 된대. 그래서 남양주까지 가가지고 신청을 하려면 뭘 들어야 되나 봤더니 거기 이제 강좌가 개설돼 있잖아요. 이게 노동부가 운영하는 건데 이 정부가 운영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급자 위주의 평생교육을 해요. 공급자가 많이 양성돼 있는 과목들을 위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데 취성패에 가가지고 강좌 들으세요가 보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나운서 되는데 도움되는 강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하고 보니까 네일 아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나한테 여자니까 여자는 다 네일 아트 한번 해보자 해서 했어요. 근데 사실 네일 아트는 정부가 하는 평생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표준화예요. 공무원들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모든 과목을 다 표준화해요. 그러면 네일 아트나 학원 가면 2주 동안 한 2시간이면 배워요. 그런데 이거는 6개월을 걸쳐서 9 to 6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모든 과목을 다 표준화해서 똑같은 시간에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8시간 동안 네일 아트를 배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강의도 설렁설렁하고 쉬는 시간도 한 2시간 가지고 중간에 놀다 오고 이런 비효율적인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어야 한 달에 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말아.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다른 거 자기 개발할래. 이러고 안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자 위주로 시민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은. 이 평생교육은 시민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고 시민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뭐 대학이나 사실 전 사회가 다 같이 평생교육에 나서야 된다는 거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사내교육도 일종의 그런 평생교육인 거죠.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럼 신천대학교는 도대체 어떤 학과들을 만들었느냐. 일단 대안적인 학과. 기존의 대학에서 생길 수가 없는 학과들. 가라오케 근현대사라는 거는 이 백이성이라는 학과장은 원래 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생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요를 되게 좋아하고 특히 트로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되게 그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자기는 가요의 역사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진과 나훈아의 라이벌 구도와 2000년도 현상, 1980년대 전두환 정권과 뭐 조용필, 가왕의 시대 뭐 이런 걸 갖고 강좌를 열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님들이 야 이놈의 새끼야 어디 감히 그런 딴따라 얘기를 갖고 강의를 서울대학교에서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서 버럭 화를 내고 혼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진짜 한번 강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신촌대학교를 제가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더니 나 이런 거 강의해도 되고 형님 얼마든지 하세요. 그래갖고 가라오케 근현대사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가라오케 근현대사도 시즌 3, 4까지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끄는 수업이었고 이 섹스학과라는 건 뭐냐면 이분은 한겨레에서 섹스 칼럼을 쓰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셨어요. PT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성인을 위한 3세대 성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대 성교육이 뭐냐면 우리가 1세대 성교육은 뭡니까? 생리 위주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어떻게 해서 수정이 되고 뭐 아기가 생기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거 뭐 피임 위주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2세대 성교육은 피임이에요. 그래서 뭐 콘돔을 끼우는 법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성교육. 근데 이것만 해도 되게 민망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이분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섹스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고도의 쾌락이다. 동물은 사실은 섹스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가요. 10초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도 실제로 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밖에 안 돼요.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길게 10분에서 길게 몇 시간까지 하잖아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대 위에서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죠. 대개는 그냥 남자는 야동 보고 여자는 그냥 남자한테 맡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할 줄도 모르다가 어떻게 하다가 결국엔 잘 안 되니까 그냥 섹스리스 부부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냥 섹스의 쾌락을 모르고 살아요. 아니면 그냥 돈 주고 해결해버리던가.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섹스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물론 실습 위주는 아닙니다. 이런 위주로 오르가즘이란 무엇인가, 철학 침대, 가장 사회적인 응도, 이게 섹스에 관한 사회학적인 담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전 위주의 어떤 걸 좀 가르쳐주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론은 아니에요. 실습은 아니에요. 이론 수업이었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아나운서 스피치. 그러니까 보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 이쪽에 아나운서 학원들 많잖아요. 아나운서 학원이 기본적으로 등록금이 뭐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가죠. 거의 웬만한 대학 등록금이에요. 근데 우리 신촌대학교에서는 비슷한 아나운서 스피치를 4만 원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사교육이 너무 번창하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사교육도 사실 큰 사회적 부담이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떤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피치 강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기상캐스터들도 현직 기상캐스터 이 친구는 전소영 씨라고 우리 회사 기상캐스터를 하다가 SBS에서 지금도 기상캐스터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도 자기가 SBS 기상캐스터라는 건 아나운서 준비생들한테는 거의 이제 다 꿈을 이룬 거거든요. 공중파를 갔다는 거. 물론 아나운서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기상캐스터라도 좋은 건데 자기가 꿈을 이룬 입장에서 꿈을 이루고 나니까 되게 공허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공중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그냥 그렇고 그런 직장이고 힘들고 특별한 성취감도 없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공허함을 어떻게 달래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 또 저희 회사 후배였고 하니까 야, 너도 신촌대학교에서 강의나 좀 해라.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너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기상캐스터 학과를 이제 시즌 3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이런 아나운서 학과나 기상캐스터 학과의 특징은 실습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다 영상을 찍어서 실제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뉴스도 진행해보고 기상캐스터 실습도 한번 해서 각자 자기의 영상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글쓰기와 말하기는 제가 주로 진행하는 학과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신모작 시대에서 결국 직업과 직장을 계속 바꾸면서 살아갈 건데 그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기와 글쓰기 기본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문성은 다 회사 가서 배우면 되는데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말하는 능력하고 글 쓰는 능력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필살기 논작학과와 세상을 바꾼 연설학과 글쓰기와 말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필살기 논작학은 제가 먼저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합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이제 제가 그 언론사 논작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글쓰기의 어떤 노하우를 강의를 하고 근데 강의만 한다고 글을 잘 써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 번은 강의를 하고 3번은 첨삭을 해요. 그래서 2강, 3강, 4강은 제가 미리 일주일 전에 주제를 내주고 각자 그걸 써와요. 써면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한 명씩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써온 글을 발표하고 그걸 같이 첨삭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제일 많이 첨삭을 하죠. 그리고 연설학과는 실제로 연설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직접 거리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신촌 그 야외 무대가 있거든요. 그걸 서대문구청에 미리 신청을 해서 장소를 예약한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단상 갖다 놓고 앰프랑 마이크 저희 신촌대학교 운영비로 다 구입했어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직접 자기들이 한 달 동안 준비한 연설을 거리에서 직접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특이한 직업. 예를 들면 국회 보좌관이라는 직업이 있죠. 국회 보좌관은 연봉 8,000이에요.
연봉 그 5급 비서관만 돼도 6천에서 7천이 돼요. 4급 보좌관은 8천이고. 근데 국회 보좌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회 보좌관 되는 법 아세요? 무슨 학원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정외과 나오면 되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고 나서도 뭘 하는지도 잘 모르죠.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국회 보좌관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국회 보좌관이었던 분이 오셔서 이런 거 국회 보좌관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의를 한 거죠. 이 강의도 되게 대박이 나서 한 번 할 때마다 40명씩 수강생이 들어왔어요. 이런 강의자는 신촌대학교지만 돈이 좀 돼요. 40명이 신청하면 8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강사 입장에선. 그러면 4강에 80만 원이면 뭐 그렇게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한 용돈 벌이는 된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MTN이라는 방송국에서 재무설계, 재무상담 진행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돈 벌어가는 경제 꿀팁 학과라고 일종의 재테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과인데 보시다시피 이건 이태원대학교 강의 사진인데 이 친구도 한 50명 정도 수강 신청을 해서 수강료만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그냥 신촌대학교에 다 기부했어요. 나 굳이 이 돈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이제 이걸 좀 재능을 나누고 싶어서 한 거니까 필요 없다 하고 이제 다 운영비를 기부하셨습니다. 또 여기 직장인을 위한 힐링, 그래서 요가나 연극, 그리고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실천하는 학과들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세월호 학과, 4.16 학과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4.16 세월호 사태가 터졌을 때가 2014년 뭐 그때쯤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9.11 테러가 터졌을 때 미국의 대학들이 다 가만히 있었습니까? 미국에 있는 수많은 행정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뭐 모든 학과들이 다 9.11 사태에 대해서 미친듯이 연구를 하고 엄청나게 심포지엄도 열고 논문도 발표하고 학자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막 연구를 했죠. 우리나라 세월호 사태가 터졌는데 우리나라 연세대 사회학과나 고려대 경영학과나 서울대 정치학과나 사회학과 이런 데서 한 번이라도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논문 발표회나 심포지엄이나 교수들이 뭐 그런 거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대학가에 플랜카드 하나 걸린 적 있다고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대학가는 세월호에 대해서 완전 침묵했어요. 왜냐? 우리나라 대학들은 다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돼요. 등록금도 많이 받지만 그걸로 운영되는 대학은 거의 없어요. 거의 60% 이상의 재정을 정부 지원에 의존합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문제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아무도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제도권 교수들이. 그러니까 김어준 같은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바다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 사실 좀 허접한 내용인데 그런 거라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기존에 이걸 사실은 세월호 문제를 들고 파야 될 사람들은 학자들이죠. 대학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언론인들. 근데 언론인들은 그때그때 이슈에 집중하니까 길게 보고 세월호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건 사실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아무도, 제도권 대학에서는 아무도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이걸 하자라고 해서 4.16 학과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이거 뭐 누르면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촌대학교를 확장한 게 이태원대학교. 신촌대학교는 자립 모델이에요. 그래서 서대문구청 아까 구청장님도 오시긴 했지만 전혀 지원받지 않고 우리가 자립적으로 운영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율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섹스학과, 4.16 학과 이런 거를 우리가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어. 운영할 수 있겠어요? 돈 받으면?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아무 지원금도 받지 않고 오로지 수강료만으로 운영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장점도 있지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공간 문제도 있고 해서 용산구청하고 협력해서 이태원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빌렸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태원대학교라는 걸 운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더 좋은 공간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운영비도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여유 있게 학과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델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시부야 대학이라고 사실은 시부야구에서 시부야 구의원이 제안하고 민간인이 대표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시부야 대학교라고 하는 모델이 실제로 있고 우리가 이걸 참고한 건 아니었는데 신촌대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됐고 시부야 대학이라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학생과 선생이 될 수 있는 대학. 일본 마을 전체가 바로 대학이라는 거죠. 신촌대학교와 비슷한 컨셉에 이게 뭐냐면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 사회적인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낸 거지만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그래서 누구나 그걸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는 여기서 더 발전해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엔 중원대학교라고 지방대와 협력하는 모델을 또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2000년에 그때 마지막으로 인구가 좀 늘어났어요. 그때 좀 많이 애를 낳죠. 그 애들이 대학 가는 게 2018년, 2019년 올해하고 내년이에요. 올해하고 내년이 지나고 나면 수능 보는 응시자들이 확 줄어들어요. 제가 고3 수능 때는 수능 응시자들이 80만 명대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40만 명대라고 하죠.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는 올해 뭐 20만 명대라고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 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디부터 망할까요? 커트라인 낮은 지방대학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취업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대학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다 문 닫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새로운 강좌를 열어야 돼요.
근데 이게 교과 과정, 기존에 있는 교수들이 하는 강의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과 워크숍이라고 해서 교과 과정 이외의 비교과 수업들을 막 강좌를 개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취업이나 창업이나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강좌들은 계속 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충북 괴산에 있는 중원대학교라는 지방대학에서 여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신촌대학교에서도 학과장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중원대학교에 취창업 지원센터 센터장이 되셨는데 이분이에요. 근데 이 신촌대학교 커리큘럼을 우리 학교에 한번 유치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번 5월에 저희가 중원대학교를 내려갔어요. 그 신촌대학교에서 검증된 강사진을 가지고 중원대학교에 오후에 일과 후에 하는 비교과 과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 정도 강의를 진행했고 저도 가서 2번 강의를 하고 왔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지자체가 250개 지자체가 다 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지방대학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초등학교 폐교되는 데도 많죠. 서울에 있는 사근동에 있는 초등학교는 올해 1년에 신입생이 20명이었다는 거예요. 한 반이 20명이 아니라 한 학교에 신입생이 20명. 서울에 사근동. 그럼 그 학교 어떻게 되겠어요? 폐교되겠죠. 조만간 폐교될 거예요. 그럼 그런 공간이 비잖아요. 그런 공간 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방대학도 그렇고 그런 초등학교도 이제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만 학생이 아니에요. 전 국민이 학생인 거예요.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겨진 건 경비와 청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의 승률은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계속 창출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부가 다 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신촌대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안 되겠죠? 네. 시간이 없어요. 질문 받을게요. 이쪽에 잠깐 써주시고 먼저 선물. 네네. 이런 거. 역시 세 가지 색깔인데 검정도 있네요. 어떤 거 원하세요? 저는 검정색. 검정색. 네. 검정색 우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남겨주세요. 우리 협회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네. NHK도 좀 찍어주세요. NHK.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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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학생이다. 평생교육. 그래서 저도 평생교육사를 한번 따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평생교육사. 참고로 우리 네. 신촌대학교에서 우리 김태승 학과장님 아주 초창기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고 통하는 스피치학과라는 학과를 굉장히 오래 개설하셨고 최근에는 통하는 일본어학과까지 네. 개설을 하셔서 아주 신촌대학교의 선봉장 중에 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태원대학교에 통하는 스피치학과에서 그 수강생이 좀 많았죠. 저도 많이 받았는데 발전기금으로 드렸어요. 네, 그때 또 고맙다고 표창도 받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책도 있지만 끝까지 배운다는 거 중요하고 이 모델이 우리 윤범기 운영위원장님의 어떤 교육에 대한 철학, 또 사명 이런 것 때문에 운영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태원대학교가 언제 개설하죠? 이번에 올해는 이제 9월달에 강의를 할 예정이고 네. 8월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네. 7월에 학과장을 모집하는 겁니다. 네, 그럼 7월에 학과장을 모집할 때 공고를 우리 그 카톡에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개설하고 싶은 과가 있으면 누구든 좋습니다. 여러분 다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은 아까 100% 된다 그랬잖아요. 단 수강생이 없거나 이러면 개강은 못해요. 개설은 다 네, 개강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 2분만 받을게요. 네. 신촌대학교 홈페이지가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 저는 들으면서 이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좀 어떤 일부 학과들은 좀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체험 학습은 너무 저급하고 맞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거를 숙제로 돌리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시간이 되고 거리가 괜찮아서 신촌대학교에 가서 과목을 들을 수 있는지랑 그다음에 일부 학과는 또 애들이 거기를 가게 되면 또 접하지 않아야 될 학과들도 있잖아요. 스렉스학과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각 개설된 학과에 대한 연령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운영 총장님이 이제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사업 확장이나 뭐 사업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중고등학교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는 그 네이버 모두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잘 돼 있진 않아요. 왜냐면 홈페이지 제대로 만들면 몇백만 원이 들잖아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수익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그냥 간단한 간이 홈페이지 정도 있다. 근데 사실 저희는 홈페이지보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주로 활용해요. 그래서 아까 그 신촌대학교 처음 만든 물총축대 한기로 감독님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이 신촌대학교에 주신 게 그분의 특기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 신촌대학교라는 허접한 페이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다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게시물을 계속 올려.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촌대학교를 개교할 때 신촌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가 좋아요가 1만을 찍었어요. 1만을 찍고 시작을 했어.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1만을 찍으면 아무거나 웹자보 같은 거 하나 올리잖아요. 그럼 하루가 지나가면 1000명이 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단지를 나눠줘도 1000장 나눠주면 흙깃 보고 버리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흙깃 보나 종이로 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1000장을 흙깃 보게 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인건비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페이스북 페이지 하나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홍보 수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제한은 두지 않아요. 어떤 수업이든 다 들어와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생부터 뭐 60대 어르신까지 다 같이 수업을 듣는 수업도 있었고, 뭐 섹스학과도 사실 그 양반 같은 경우는 7살 때부터 배워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건 논란의 여지가 좀 있고, 다만 학과장이 예를 들면 우리 수업은 여학생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예를 들면 여자 혼자 여행할 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성 여행에 관한 학과였는데 그런 과는 여학생 수강생만 받겠다고 본인이 가이드라인을 쳤어요. 그런 거는 존중해 드리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열어주는 게 저희 신촌대학교의 기본적인 모토고, 청소년 들어가면 좋죠. 사실은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저도 진로특강을 많이 다녔는데, 진로특강 사실 자유학기제 진로특강 굉장히 허접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 학교들이 돈이 없으니까 좋은 강사들을 유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학부형들한테 재능 기부에 의존하는데 학부형들 중에 뭐 판검사니 변호사니 유명한 사람들을 시켜요. 근데 그 양반들은 사회적으로는 명사지만 강의를 못해요. 중학교 2학년들한테 강의하면 다 자요. 아니면 미친듯이 떠들어요. 그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서 그 청소년한테 먹히는 게 아니거든요. 강의는 강의에 특화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스펙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강사들이 많이 발굴돼서 자유학기제에 결합될 필요도 있다. 신촌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진로교육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신촌대학교를 좀 청소년 버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초창기에 신촌대학교 주니어 캠퍼스도 고민을 했었고, 뭐 그런 것도 계속 이렇게 확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자 이쪽에서 제가 개설된 학과를 보려면 홍보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여전히 페이스북 신촌대학교 페이스북에서 신촌대학교라고 검색하시면 한 15,0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거든요. 거기 쭉 이렇게 올려보시거나 하면 기존의 과들을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오늘 강의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부장님께서 신촌대학교 학과장님 등락 되셔서 했는데 좋은 내용인데 이게 과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듣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여기만 해도 많이 이 중에서도 학과장 가능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오늘 한 30명 가까이 되시는데 20분 이상은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희성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몸에 관한 운동에 관한 학과 당장 개설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반려견에 관한 학과라든가 뭐 작가가 되려면이라든가 뭐 등등 되겠죠. 검토해 보시고 공지 올라가면 다들 한번 프레젠테이션에 응해 보세요. 영상으로 남겨서 같이 모아보고 그래서 개설하고 개강하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자 이쪽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이쪽 100팀 중에서. 네. 이렇게 신청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이렇게 신청하셨어요. 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리말 대표 김선아입니다. 만약에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은 강사 커리큘럼도 이제 교수진이 본인이 직접 짜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보통은 3, 4개 한다고 했는데 길게도 하거나 또는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3, 4강 안에 끝내주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 사실은 신촌대학교 포스트 수업을 하시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학생들하고 연결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학생들하고 같이 뭐 돈을 추가로 받든 말든 건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 신촌대학교를 만났으니까 우리한테 이후에 로열티를 내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저희는 연결해 드릴 뿐이에요. 연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더 이어서 하시든 말든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실 일이고. 혹시 그러면은 외국인 유학생도 참석해도 될까요? 물론 되죠. 한국말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그럼 강사를 외국인이 하는 물론 상관없죠. 한국말로 할 수만 있으면. 영어 강의를 하셔도 되겠죠. 대신 수강생이 먹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들을 수 있는 수강생이다라는 전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강사도 외국인이고 학생들도 외국인 유학생 해도 무관하죠? 상관없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윤범기 운영위원장님께 감사의 박수. 네. 시간이 참 빨리 갔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씩 제가 드리려고